발생 위치에 따라 그 형태, 종류, 생존율, 재발 가능성, 치료법 등이 다 달라져서 그래서 치료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암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요? 쉬운데? 세 군데입니다. 예? 근데요? 암이 발생하지 않는 곳. 정답. 머리카락? 네, 이종원 선생님 하나 맞히셨습니다. 그러나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정답. 네, 기현 씨. 머리카락, 손톱, 발톱. 에이, 땡. 기현 씨, 정답입니다. 와하! 와하! 아, 역시 센스. 제가 봤을 때 그냥 인체에 필요 없는 거에 그냥 암이 안 나. 손톱암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손톱암. 맞습니다. 발톱암. 이곳들의 특징은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 더 이상 세포가 자라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아. 때문에 암세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포를 죽이면 암이 안 생긴다는 얘기야? 네, 실제로 그렇게 항암제를 개발하는 연구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 처음으로 암을 공식 명칭인 캔서라고 지정하게 되었을까요? 영어가 나온 다음에. 생각보다 오래됐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질병을 캔서라고 부르게 된 건 고대 그리스에서 암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한 인물과 관계가 깊습니다. 바로 기원전 400여 년경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위대한 의사. 히포크라테스? 네, 맞습니다. 히포. 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였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유명하죠. 히포크라테스는 유방암 환자의 불룩한 종양과 붉어진 핏줄을 보고 이 동물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아, 이거 본 것 같은데. 개? 네, 혜성 씨 정답. 어떻게 알아? 이거 어디서 뭐라 본것 그래? 같아요. 꽃게. 꽃게요? 꽃게요? 그가 떠올린 건 바로 개였습니다. 저 개 말한 거 맞아요? 네. 히포크라테스는 지금 보는 것처럼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한 걸 보고 개의 등딱지를 연상했습니다. 또 그 주변으로 뻗은 부푼 혈관을 보고 개의 다리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이 종양에다가 개를 뜻하는 그리스어 카르키노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기원 후 47년경 로마 의사에 의해 암은 개를 뜻하는 라틴어 캔서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모양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군요. 네, 맞습니다. 이때부터 인류가 처음으로 암을 캔서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이종훈 선생님, 그 우리나라 말로 암이라고 부르는 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처음으로 12세기 중국에 남송 시대 때 적혀진 위제보서라는 책에 등장을 했는데요. 유방에 있는 종양을 촉진을 해봤더니 마치 바위처럼 좀 딱딱하고 단단하다 해서 한자어 바위 암자를 가져다 진단명 암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바위암이구나. 그럼 박사님 그럼 히포크라테스는 그 어쨌든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 종양 모양을 보고 이렇게 암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선 해부는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신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를 해부하는 걸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해부가 안 된다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오로지 유방, 피부, 턱, 목, 혀 등 겉으로 보이는 종양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모양이 사마귀와 같이 작거나 종양이 하나만 있으면 양성으로 봤고 모양이 울퉁불퉁하거나 크기가 커지고 여러 군데로 번진다면 악성으로 보는 등 양성과 악성의 구분까지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또한 인간의 몸이 혈액, 점액, 황담즙, 그리고 흑담즙 이렇게 4가지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4체액서를 주장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불균형을 이룬다면 몸에 질병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는 암의 원인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암의 진단과 함께 암 환자가 오래 살려면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했는데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되게 허무한데요? 네.
암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편이 가장 낫습니다. 예? 그래야 환자들이 더 오래 삽니다. 겨드랑이, 갈비뼈, 허벅지는 부종과 재발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포기 선언이잖아요. 네. 근데 이상한 민간요법 하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어. 그렇죠. 네, 종양을 건드리면 출혈이 심하고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빨리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는 게 차라리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당대 최고의 의사도 암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제대로 된 치료법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원 후 2세기 히포크라테스의 사체 핵설의 영향을 받아 앞으로 1300여 년 이상의 오랜 기간 인류의 암 연구를 멈추게 만든 한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연구를 멈추게 만들었다. 그 주장을 한 인물은 바로 로마에서 활약한 영향력 있는 의사 갈레노스였습니다. 갈레노스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암에 대한 연구가 멈추게 된 걸까요? 저 사람도 건드리지 암은 마라. 암은 치료할 신이 수 없다. 저주다. 치료할 수 없다. 치료할 수 없다. 암의 원인에 대해 갈레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끓지 않는 검은 담즙이 암을 일으킨다? 바로 몸속에 있는 검은 담즙이 너무 많으면 종양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암 덩어리를 잘라내더라도 그 원인인 담즙이 액체라서 몸에 어디로든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암을 외과 수술로 치료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의 이론은 무려 중세까지 약 1300년 이상 서양 의학을 지배했습니다. 정말 퇴보했다. 왜 저 사람 말에 그렇게 다 현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영향력이 있었대요. 뭘 안다고? 아,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러는 왜 너네 나라까지 그렇게 갈레노스가 히포크라테스만큼 유명한 의사는 아니기는 한데요. 사실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서양 의학에 영향을 미친 천재적인 인물이에요. 뭐 원숭이나 돼지를 해부해서 장기들의 기능을 알아내기도 했고요. 인체 구조에 대한 지식이랑 뭐 다양한 병에 대한 치료법을 담은 책을 발간을 했는데 중세 시대까지는 그 책이 의학 교서로 사용이 되면서 의학 발전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담즙 이론은 옛 의학의 한계로 보여지는 사례로 남기긴 했지만요. 뭘 아는 게 아니라 좀 아시긴 아시는 그러니까 분이죠. 뭐 연구를 진짜 실험적으로 연구해오다 갑자기 무슨 담즙론을 아, 그러니까요. 중세까지도 암 치료는 주로 검은 담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암 치료의 가장 기본이 제거술인데도 불구하고 갈레노스의 담즙설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우. 심지어 몸에 담즙을 빼내야 한다며 정맥을 절개해 과다 출혈을 일으켰고 비수와 같은 독극물을 종양에 발라 일부러 상처를 내서 피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열을 했고.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암을 고치기는커녕 환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 시대에는 암 연구가 퇴보를 한 셈이었죠. 저 사람이 문제였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암과의 전쟁에서 드디어 인류가 한 단계 진보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뭐죠? 그건 1500년대에 한 의학 분야가 발달했기 때문인데 해부학? 정답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역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터부시되어 온 해부학은 중세시대 종교적인 세계관이 더욱 강력해지며 신체에 칼을 대는 건 불경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게 됐었습니다. 정말 이 종교적 미신이 문제네요.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해부학은 오랫동안 암흑기일 수밖에 없었고 인체 해부는 1년에 한두 구의 시체 정도 중요한 의학 수업에서나 부검을 의해서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정도였습니다. 이 그림은 1495년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해부학 수업의 풍경인데요. 강단에 서 있는 교수가 책을 읊어주고 있고 그 지시에 따라 이발사가 직접 해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뒤에서 구경만 하고 실제로 해부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칼과 가위를 잘 다루는 이발사가 주로 해부를 했고 여기서 얻은 지식으로 외과 의사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그림은 중세 네덜란드 이발소의 풍경을 그린 그림인데 야, 이발소가 병원이네 그냥.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팔을 자르나요? 약간 머리 잘라주다가 갑자기 종양까지 잘라주시. 꼬매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옆에서 못 움직이게 잡고 있고 어쨌든 간에 네, 가운데. 수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피를 뽑는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용실에서요? 네. 미용실이 아니라 병원인데요, 그러면? 그 병원이. 너무 무서워. 여전히 사체 액설의 영향을 받고 있던 이때 몸속의 독을 빼내기 위한 혈액 방출은 이발소에서 인기 있던 시술이었습니다. 와.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눈썹 문신 중이십니다. 설마 이마 이렇게 쪽으로. 두개골에 뭐 구멍을 뚫으시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발사가 정신병을 치료하고자 여성의 머리에 구멍을 뚫는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저 치매 치료한다고 그때 막. 그 뒤로는 알코올이나 각종 약재들이 담긴 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이발소에서 이렇게 전문 병원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막 염색약을 헷갈리는 거 아니야? 염색약을 치료를 받는다고요? 몰라요. 너무 이상해요. 저 앞에 해골 있는 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네, 권주환 씨, 이때 그 외과 수술을 집도했던 이발사들에 의해 생긴 게 있어요? 저도 듣고선 신기했는데 바로 이발소 하면 생각나는 상징, 그 이발소 앞에 돌아가는 등 있잖아요. 삼색 등이 이때 유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치료가 가능한 가게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봉에 붕대를 감아서 가게 앞에 이렇게 내놓았는데 그게 시초가 되어서 지금의 삼색 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게 그런 의미였어요? 난 전혀 몰라. 와. 이런 스토리가 있었네. 그런데 이렇게 이발사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인체 해부 분야는 한 인물에 의해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바로 근대 해부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벨기에 의사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입니다. 뱃살리우스. 이건 바로 1543년 베살리우스가 출간한 최초의 인체 해부학의 책 파브리카의 표지입니다. 가운데 해부를 하고 있는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베살리우스인데 직접 자기 손으로 인체를 해부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베살리우스는 뼈, 근육, 혈관, 신경, 복부와 생식기, 흉부, 뇌 이렇게 모두 7권으로 구성된 해부학 백과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전 그래도 사실적이에요. 꽤나 정교하게 그렸는데요? 그런데 베살리우스는 직접 인체를 해부하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실제 인체 해부를 통해 인체 구조를 밝힐 수 있었다. 갈레노스도 해부를 실시했지만 인간이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했으며 대부분이 원숭이였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어쩔 수 없었으므로 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판단까지 숭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갈레노스 그분 예전에 대단하셨지만 잘못됐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 해부를 통해서 과학적 관찰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베살리우스는 직접 인체 해부를 통해 그간 의사들이 철석같이 믿어왔던 갈레노스 학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오류를 찾은 것입니다. 드디어. 바로 암에 대한 검은 담즙 이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베살리우스 또한 갈레노스의 신봉자였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검은 담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의 몸 안에는 검은 담즙의 존재가 없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부학의 발달로 인해 수세기 동안 의사와 환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검은 담즙 이론은 마침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잘 됐네. 이종호 선생님, 그 담즙 이론을 깨기 위한 또 다른 시도가 있나요? 굉장히 황당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프랑스의 장 아스트릭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자기 친구들이 담즙 이론을 아직까지 믿고 있는 게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 그리고 유방암 조직을 구워서 각각 먹어보는 엽기적인 실험을 했어요. 진짜? 유방암 조직을 먹었다고요? 네, 왜? 만약에 암이 담즙이 많이 들어있다면 쓴맛이 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먹어봤더니 소고기랑 맛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담즙 이론은 헛소리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상한 주장, 이상한 실험. 이렇게 해부학의 발전은 인체 내부의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암 치료의 토대를 마련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 또한 이로 인해 인류는 암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종양을 제거하는 외과술의 발전입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수술들이 시행이 됐나요? 이발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초기 제거술의 시험대에 오른 사람들은 종양이 눈에 잘 띄고 비교적 제거가 쉬운 유방암 환자들이었는데요. 그냥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 왜? 저게 뭐야? 우와, 어... 저거는 거의 고문할 때 봤던 장면 같은데? 아니 저 달궈서 달군 걸로 하는 거예요? 나름 소독하고 약간 고문 같은데 그냥. 이처럼 동그란 형태를 띤 날카로운 날을 뜨겁게 데운 뒤 유방을 빠르게 절단하는 수술이었죠. 아 말도 안 돼. 무식하다 진짜. 초기 수술법은 스피드가 관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죠 뭐. 지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바로 마취 때문이었습니다. 마취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의사들은 최대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수술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는데 18세기 유행했던 또 다른 유방 절제술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자르는 거 아니에요? 뭐야? 긁어내는 건가? 뭐지 저게? 뭐지? 뭘 한 거지? 이건 18세기 외과 교과서에 실린 유방암 수술법인데 먼저 굵은 줄을 꿰 커다란 바늘을 유방 사이로 통과시킨 후 그 줄로 유방을 들어 올린 후 칼로 재빨리 자릅니다. 그리고 잘라낸 부위는 일부러 화상을 입히는 소작술로 조직을 파괴해서 지혈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 끔찍해. 무슨 고통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유방을 댕강 잘라내고 상처를 봉합할 수 있는 기술도 미흡했던 시절 유방암 환자들은 이렇게 가슴에 커다란 흉터와 함께 엄청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허. 아 아파 보여요. 우리 종이에만 배워도 그렇게 아픈데 저 살점을 그냥 뜯어낸 거잖아요. 문제는 이런 수술의 결과가 대부분 실패했고 그 예후도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기 상처에서 또 감염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한 예로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해부학자이자 외과 의사 알렉산더 먼로는 2년 동안 60명의 유방 종양 환자를 수술했는데 이 중 살아남은 인원이 딱 2명뿐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냅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뭐 손도 씻지 않고 수술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암 환자 앞에 놓인 운명은 암으로 죽느냐, 수술받다 죽느냐 이 두 가지의 절망적인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